고용체제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거는 사회적 대화인데, 사회적 대화의 주제나 방향이나 너무 넓기 때문에 고용체제 혁신을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조 조직률이 예전에는 10%라고 했지만 지금 최근에 좀 늘어서 한 12% 정도. 근데 여전히 낮은 거죠. 이 대표성으로 보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게 1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전히 낮은 그 조직률이고, 또 양대 노총으로 또 이게 분열이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커가지고서, 비정규직은 자체적으로 조직화되는 경향도 있지만은 조직률이 굉장히 낮고, 또 상급단체하고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사회적 대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지금 사회적 대화의 어떤 그 여건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핀란드 모델, 물론 지금 핀란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델은 아니겠지만은, 과거의 노사 중심의 우리가 그런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이제 스웨덴 모델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독일 모델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배울 게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강한 어떤 경제가 아니면서 또 부침을 많이 겪으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또 국민들의 어떤 교육 수준, 역량 수준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가면서 미래의 어떤 그 시장 기회를 계속 찾아가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나라고 배울 게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률이나 노조의 어떤 그런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취약한 상태도 있고, 또 좌파 우파 정부 간의 또 정권 교체도 계속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핀란드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가 보면 결국은 국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미래 대화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틀 속에서 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 대화가 지금 대통령 직속기구로 경사노위든지 그 전에도 노사정연회를 뒀는데, 우리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국회 중심으로 여야는 물론이고 제 어떤 그 시민사회 단체, 또 노조도 당연히 참여를 하면서 좀 이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핀란드에서 어떤 그런 그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그럼 정부는 그럼 역할이 없냐? 저는 결국은 사회적 대화의 어떤 결실을 보는, 꼭지를 딴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열매를 따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약속을,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협약을 체결하고 그거를 이행하고, 또 이행을 또 계속 관찰, 또 감독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정부 내지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가야죠. 그래서 그런 그 사회 협약을 끌어내고 이런 거 있어서는 특히 정부도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만약에 어떤 그 협약을 도출해 가지고서 이런 그 사회적 그 파트너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제반 어떤 그 행동 강령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나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좌파 파퓰리즘,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좌파 파퓰리즘이고, 또 역시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극우 전선, 또 미국도 최근에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우파 파퓰리즘, 반이민 정서, 또 반인종 인종 차별이죠. 이런 정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크게 보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상생하는가에 대한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회 협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에스머글루라는 이제 학자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있어서 결국은 포용적으로 가지 않고 배타적으로 가거나 또는 그런 그 파퓰리즘적으로 일부 집단 영합 해가지고 가는 정치 체제 가지고서는 결국은 국가도 실패하고 당연히 민주주의도 이제 실패한다. 뭐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OECD에서도 최근에 이 문제를 많이 지금 중시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세계화가 되면은 그 낙오된 사람들한테 새 안전망을 잘 깔아주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보완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기회나 시장 참여기회를 모든 집단들에게 그 골고루 확보해주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자본주의 또 시장 경제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지금 OECD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그런 포용 성장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역량 증진을 통해서 재분배 정책만이 아닌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책임 있는 시장 주체로서 다시 이 어떤 인력들 또는 사람들의 능력을 어떤 그 충전 재활용하자라는 거는 뭐 기든스 이후에 제3의 길에서도 많이 또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또 최근에 뭐 G20 정상회의 같은 데서도 사실상은 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는 앞으로는 사람하고 결국은 기술하고의 경주다. 결국 한번 뒤처지면은 따라잡기 어려우면은 결국은 굉장히 어떤 그런 그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술이나 기계에 패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그 예전에 연구했던 데서 아주 잘 만든 표가 있어서 어떤 고용혁신, 고용체제 혁신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좀 도표화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산업 구조 조정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있고 인구 고령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중심에 놓는다면은 고용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또 각 사업장의 일터 혁신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정부 일자리 정책은 또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또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정책들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또 새로운 산업 인력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대에 있어서 지금 핵심적인 그런 그 주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GDP 대비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같은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뭐냐? 결국 소극적인 거는 생활이 어려워졌으니까 생계 보존을 위해 가지고서 현금성 급여나 부조를 주는 거죠. 그거 말고 고용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취업 발전을 열심히 시켜준다든지 상담을 해준다든지 또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OECD 평균이 GDP 대비 한 0.53%의 그 투자를 하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모범적으로 2%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0.36%. 또 직업훈련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우리는 GDP의 0.04%인데 OECD 평균은 0.13%.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이걸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도 예상컨대는 그때 예산 투입해가지고 한 104만 개 정도 만들어서 공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부분 한시적인 일자리고 또 노인층 일자리가 또 뭐 그 상당수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고용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을 도출할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기업 차원 또 산업 차원, 지역 차원, 국가 차원
이런 뭐 네 가지 차원 또는 그 뭐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게 있겠지만 이런 다층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회적 대화는 그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 같은 데서 그냥 중앙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기업 차원, 사업장 차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정보 공유, 또 경영 참가,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떤 노조의 협력, 또 성과가 났을 경우에 그거를 성과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사가 어떤 그런 그 뭐 협약을 맺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적 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은 뭐 다 뭐 딱딱한 교섭 현장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노사협의회 이런 기구 같은 것들이 바로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산업 차원 우리는 가장 약한 게 산업 차원이죠. 어떻게 보면은 업종별 협회나 뭐 산업별 협회나 경제단체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산별 노조도 약하죠. 또 경제단체나 어떤 사용자 단체들도 보면은 결국은 개별 기업의 이해를 넘어서서 공동 행동을 할 만한 그런 리더십이 지금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게 이런 산업 차원의 지금 사회적 대화입니다. 이제 지역 차원은 최근에 지역 상생형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시도는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노사정이 협력해가지고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면서 일자리를 먼저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금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 차원은 굉장히 복잡한데 굉장히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세, 재정, 고용, 교육, 복지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그 같이 개편되거나 개선되지 않고서는 일자리가 바로 저절로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최근에 청년 고용 문제 그다음에 또 베이비 부모들은 은퇴에 다 지금 하는 시점에 오니까 또 정년 연장 얘기가 지금 또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이 문제를 동시에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갈등 요인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복잡한데 이게 되겠어? 사실상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는 낙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스웨덴에 타게 엘란데르 총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사회적 대화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콘인데 지금 요번에 물러났지만 정세균 총리가 총리를 하시면서 모교 대화라고 꾸준히 그 대화를 하신 게 모델이 바로 이 스웨덴 타게 엘란데르 총리의 사회적 대화 모델입니다. 이분도 목요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목요일마다 총리 관저나 그 인근 이제 총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불러서 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노사는 물론이고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대표들을 불러서 그냥 거의 뭐 빠짐없이 이분이 23년 총리로 재임을 했는데 46년서부터 69년까지 그냥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 또 스웨덴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그런 뭐 혁명이 나와가지고 또는 경제 계획을 잘 짜가지고서 그렇게 수행됐다기보다는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결국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양보를 해서 만들어낸 기적이다. 그러니까 의도된 노력한 기적이지 거저 이렇게 얻어진 기적이 아니다. 그런 그 노력의 핵심은 바로 사회적 대화고 이분이 맨 처음에 총리 될 때 선거에서는 산업 국유화도 막 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다 국유화되는 줄 알고 뭐 쩔쩔맸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조세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재분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타협점을 찾아서 기업도 발전시키고 사회적인 어떤 복지 수요도 충족시키는 뭐 이런 어떤 노력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혼미한 이런 그 지형 속에서 말이 좋아 사회적 대화지 그 노사정 모두 지금 뭐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많죠. 그래서 문제가 많을 때 이른바 이제
뭐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케이오스라고 그러죠. 그냥 뭐 혼돈의 세계, 아주 그냥 그 불확실한 세계. 여기에서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아공 모델이 있더라고요. 남아공에서 이제 플라밍고 모델이라고 했는데 홍학이죠. 홍학대가 줄지어서 날아가는데 아주 그 대원을 맞춰갖고 아름답게 비행을 합니다. 보면은 그 리더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남아공 모델이 뭐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르파헤이트 때문에 이제 흑백 갈등 때문에 남아공 경제가 이제 뭐 다 무너졌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결국은 백인 정부가 이제 그 전복된 거죠. 그래서 흑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보복이 일어나고 뭐 결국 남아공은 이제 끝났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사실은 그 당시에 생각을 많이 했죠. 자기네 스스로도 자기네들 미래가 결국은 거의 뭐 없다 이렇게 이제 절망감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때 각계 대표들 22명이 모여가지고서 좌파 성향 또 뭐 당연히 인종별로도 보면 흑인들 대표, 부족 대표, 또 노조 대표, 뭐 공산당 대표, 백인 사업가, 학자, 국제 자본을 대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갖고서 사실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무슨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했더니 그 시나리오 중에 안 좋은 게 사회주의 혁명으로 끝난다. 우파가 재집권 한 다음에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로 가갖고 다시 또 갈등이 또 그 폭발한다. 또는 독재 정부로 갈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합의한 시나리오가 네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연대해서 홍학처럼 같이 날아가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이익만 너무 좁고 지금 때가 왔다고 해갖고 너무 특정 세력이 어떤 그런 그 집권 세력이 포용하지 않고 나가면은 이카로스 모델이 된다. 이카로스 모델은 태양 가까이 날다가 떨어져 죽은 타버린. 그러니까 태양이란 거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쬐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그 가까이 그렇게 날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타협한 게 홍학 모델인데 그래서 결국은 백인 정부도 순조로운 정권 이양에 합의를 해줬고 흑인 세력들도 어떤 과격한 그런 그 리더보다는 사실상은 만델라가 온건파기 때문에 이분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부족을 대표하고 했는데 온건파기 때문에 타협적으로 그런 리더로서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추대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타협의 결과가 결국은 이제 그 남아공의 어떤 사회적 대화 결과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체계적인 노사정이 아주 그 잘 짜여진 모양새 있는 사회적 대화도 있지만은 우리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은 남아공식으로 툭 터놓고 그렇게 한번 좀 뭐 끝장 토론이라고 하죠. 이런 모델도 우리한테 중요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스웨덴의 타게 엘렌데르 총리처럼 어떤 그런 그 열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진심을 담아서 계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사정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다소 장황하고 좀 거대 담론이 많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세상에서 있었구나 또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좀 잘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